포차와 원자를 함께하는 하이트진로 감사합니다. 마켓하니를 소개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하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공주밤을 대한민국 최고의 밤이라고 하는데요. 공주밤 중에서도 최고의 밤은 정안밤입니다. 공주시 정안면에서 수확한 맛있는 정안밤을 산지 직송으로 저렴하게 맛보시길 바랍니다. 껍질을 모두 제거한 생맛밤과 군밤으로 먹기 딱 좋은 칼집밤, 아무 손질 없이 보내드리는 공주 정안 알밤이 있습니다. 필요와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밤 농가를 위해 그리고 알밤 껍질 까기로 소일거리를 하시는 공주 지역 노인분들을 위해서 공덕포차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한 입력 후에 검색해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네, 오 이거 맛있네요. 밤이어서 네. 어떻게 주나 했더만 그냥 생밤인데 네, 되게 예쁘게 잘 까셨어요. 아 이게 공주 지역의 노인분들이 밤을 까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애정이 생기네요, 밤에. 그래서 와 진짜 까서 파는구나. 그래도 이게 저 유통기한이 제법 되다 보네요. 배송도 되고 그러게요. 하는데 이게 컵 모양으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격이 이거 하나 가격인 건가? 아 가격이 얼마죠? 네 컵에 36,000원. 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컵에. 양이 좀 많은데 이게. 맛있다 진짜. 죄송합니다. 공주에 가면 예. 그 공주가 옛날 백제의 도읍지였었죠. 백제가 이제 수도를 여러 군데 옮겼는데 그중에 공주 공산성이라고 있어요. 네. 그 공산성 바로 앞에 이 밤빵, 밤빵이 있어요? 네, 공주 밤빵을 모르세요? 네. 어떻게 그걸 모르시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매주 모르는 거다. 아니 특히 먹는 거를 우리 송채기정은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얘기. 그거는 맛있는 쪽이라서. 그거는 진짜 먹어야 되는 음식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오, 맛있고 궁금하다. 그 빵집 공주 근처만 밤빵. 가도 이 향이 얼마나 좋은지 굉장히 밤 식빵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빵 안에다가 밤으로 이를테면 앙금을 크림 만드는 같은 걸 만들어서 집어넣는데 엄청 맛있겠다. 달고 맛있어요. 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가끔 파는데 그 공산성 앞에서 파는 밤빵 그건 진짜 막 사람들 줄 서서 팔고 또 금방 그래요? 떨어져요. 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못 먹는 거예요. 아. 그 정도입니다. 살리는 일단 그 일찍 빵은 가는 나중에 거. 먹기로 하고 일단 밤부터. 아니 이게 저도 이 대전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 가다 보면 정안휴게소가 있어요. 있죠. 거기 그게 가면은 밤이 팔더라고요. 얼마나. 네. 그래서 그때도 먹어봐서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켓하니에도 입점을 했군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어릴 때 제사 지내면 항상 제사 지내고 이제 철상 딱 하면은 제가 가장 먼저 집어먹는 게 이 생밤이었거든요. 저도 생일. 어릴 때는 세상에 어머니가 까서 놓더니 어머니가 한 해 뒤에 지나고 나니까 네. 나중에는 끝에만 약간 이렇게 되니 아 나중에는 그래요? 그냥 껍데기 채로 놔두더라고요. 아 그래도 되는 어느 거였어요? 순간부터 밤이 멀어지더라고요. 맛있네요. 건강검진 잘 받았어요? 잘 맞았습니다. 예, 무사히. 근데 물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드세요 이제. 아, 어제 공덕포차에서 소주를 좀 마셨고 오늘은 좀 한 텀 진짜 오랜만에 드시겠네. 네, 3주 만에 먹었죠. 착착 붙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다가 방송 못 할까 봐 자제하면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시사 방송의 가장 큰 암초가 소주가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합니다, 소주. 혹시 너무 독하면 맥주를 좀 타 드셔도 더 취합니다. 소주는 약간 양이 적은데 네. 소주 폭탄을 말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원샷을 해야 되잖아, 원샷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꼭 원샷을 안 해도 돼요. 그 누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샷 하는 맛으로 먹지 않나요, 보통? 맞습니다. 폭탄주는? 네. 월에 한 번씩 인정하시잖아요. 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세요. 하이트 제로도 맛있습니다. 네. 많이 맛있었어요. 옛날에는 맛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또 맛있어진 것 같아요. 비슷하죠 진짜로.
칼로리 제로라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 본방에 뭐 국정 운영에 대한 조사 발표할 게 없어서 저희 올 발표했는데 네. 59.5%. 아, 이재명 대통령? 네, 지난주에 비해서 한 4% 정도 오르고 부정은 한 어허. 3% 빠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 여론을 이 정도로 움직이게 하는 성과는 네. 외교나 이런 큰 그러게요. 엄청난 정보량들이 국민들에게 가는 것 정도가 아니면 음. 사실 1, 2% 움직이기가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선거철이나 이럴 때도 얼마나 힘든데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분위기가 좋게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꽤 올랐네요. 네. 네. KSY에서는 왜 60점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유가 야박하신 있습니까? 거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제가 점수를 주는 건 아닙니다. 아, 이상하게 보면 KSY가 좀 짜게 나오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위로도 짜고 밑으로도 짜요. 그래서 한 50% 밑으로 확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요, 저희는. 아, 그렇구나. 그리고 60%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네. 갤럽은 60%대 나오죠. 맞습니다. 네. 갤럽은 좀 그렇게 인심이 후한데. 왜 하필 이야기를 지금 했을까요, 제가? 혹시 다른- 장군님께서 KSY 들어가신 뒤부터 잘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나마. 아니 혹시 오해받을까봐 조금 네. 깎으시는 네. 거예요? 아, 그런가요? 회사에서 잘리겠는데. 나가서 무슨 소리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럼 KSY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 믿어주시고요. 놀랍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KSY. 다른 자료 중에 네. 필요한 거는 나중에 방송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들하고 관련된 것들도 있고 해서.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여론조사 뭐 얘기를 할 것도 좀 있어가지고 예, 예. 이따가 또 다시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 제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 사전 방송이 기네요. 제가 얘기를 별로 안 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대신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많이 얘기했다 싶어서 이번 주에 좀 그래요? 지난주에 많이 시사 얘기하셨네요. 뭐 물어가지고 또 바보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뭐 물어보셨었죠 지난주에?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 한밤중에 새벽 2시에 이재명 아 대통령 맞다. 아. 전화했는데 네, 김영훈 장관, 김영훈 장관. 전화한 게 아니죠. 문자를 올렸더니 김영훈 장관이 바로 10분 뒤에 올리셨더라고요. 머지않아 우리 김영훈 장관님 한번 보겠지요. 네. 저희 공덕포차에 나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장관님. 송채경호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호 기자고요. 수요일 공덕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장고 장형철 KSY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심 공판이 열렸죠. 거기서 특검이 내란 사건 관련해서 첫 구형을 내렸는데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딱 듣기에 15년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거든요.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계엄 때문에 깜짝 놀랐던 우리 국민 감정 생각하면 뭐 적죠. 네. 그런데 또 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야 되고요. 나이를 후다닥 아까 찾아봤더니 올해 76세시더라고요. 네. 49년생이니까. 연세가 좀 많으시죠? 검찰 구형량이 15년이면 네. 혹시 그대로 선고가 떨어진다 그러면 15년이면 네. 91세. 그래서 네. 본인한테는 굉장히 좀 무거운 형도 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인상 비평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법원에 특히 이제 이 한덕수 전 총리 담당 재판부 부장 판사님이 좀 화가 많이 나신 상태인 거 네, 아시죠? 그렇죠. 그 김영현 장관 변호사들이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네. 좀 막 있는 대로 법정 뒤집혀 모드.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또 판사도 사람인지라 올려치기 네.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검찰 구형보다 더 센 형량을 그럴 구할 수 수 있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장동 뭐 1심 네. 선고 때
그 검찰 구형량보다 맞아요. 높이 선고받은 2명인가가 사람들이 높이 있어요. 선고받죠. 네. 그래서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게 보통 검찰이 이렇게 구형하면 절반쯤,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건 성채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 감정도 법원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금 살면서 인생 최대의 지금 위기다. 위험한 중간에 봉착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거 다른 평가를 떠나서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이 사람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네. 그때 그 모든 그 당의 의사결정 체계를 무시하고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한밤의 난동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진짜 후보가 됐더라면 네. 이 후과들을 어떻게 다 감당했을까 하는 게 그게 사실 좀 더 아찔하고요. 네. 근데 15년 하니까 말씀대로 저도 그냥 수치적으로 봤을 때 처음이 제일 첫 구형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좀 나와주면 그 다음 재판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약간 모르겠습니다. 아쉽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기는 한데 네. 뭐 말씀대로 뭐 좀 더 세게 나중에 실제로 될 수도 있고 근데 전 요즘 보면서 당연히 계엄 내란 이쪽에 그 관련되어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기도 하고 네. 국민적인 심판이기도 한데 네. 요즘은 보면은 검찰에 대한 심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몇 년을 구형하냐 특검이지만 구형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판단을 가지잖아요. 네. 또 이걸 가지고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또 이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 좀 불행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라의 중요한 그 요소의 결정에 있어가지고 국민적인 여론이 되게 중요한 결정과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는 또 뭐 나쁘지 않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재판부가 이런 여론들을 거스르거나 뭐 가벼이 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15년 구형이라는 그 기준이 뭐 사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은 비슷하게 혹은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구형이 또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케이스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니까 구형이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당사자들에게는 더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한덕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다음에 어떻게 되고 진짜 이제 징역 사는 그런 것들이 실감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내부에 갈라서는 분열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 증언이나 이런 거 할 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하기 위한 이런 각계 격파들이 벌어지면은 오히려 또 이런 시발점이 나중에 더 크게 증폭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죄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어쩔 수 없이 생활적 연령이나 이런 게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좀 있을 거라서 네. 이상민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주동자잖아요. 거기. 공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같이 오랫동안 맞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계엄 자체가 불법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특검 쪽에 이게 던져졌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가볍게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그 조금 뭐라 그럴까 이 본인도 이제 뭐 멘붕 이런 표현을 썼듯이 네. 그러니까 뭐 김영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그죠? 군 수뇌부하고는 계엄을 같이 공모를 했지만 네. 이분은 이제 막판에 국무총리니까 뭐 몇 시간 전에 설명을 듣고 본인도 약간 당황을 했지만 또 머리가 좋으니까 그 순간에 내가 여기서 처신을 잘 해야 된다 해서 일단 자아 분열 딱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액션을 다 취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검찰 구형량, 특검 구형량이 아마 가장 약한 게 15년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네. 구형량이 강할 것 같고요. 아마 무기징역, 예를 들어서 뭐 김영현 이런 사람 무기징역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걸 법률적으로 이걸 어떻게 형사처벌을 하느냐, 형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분은 이 감성적으로 잘 좀 이 납득이 안 되고 네, 좀 한덕수 전 정서적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다니는 경기고학교에 이제 서울상대 나오셨고 그동안 뭐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하고 뭐 엄청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의 이제 경기고 후배 네. 어떤 분이 그저께 저한테 따로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급기야 멘붕 주장까지 점점점. 정말 교활함과 비겁함의 극치네요. 이게 이제 경기고 후배님 말씀. 네. 또. 네. 와, 진짜 이 학교 후배들이 굉장히 화가 나셨구나. 그러니까 이 좀 치사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나쁜 짓을 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교활하고 비겁할 수 있는 이런 이 굉장히 점잖은 분입니다. 이분이 쓸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지금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개 XX 하는 거보다 더 심한 욕일 수가 있어요. 이분이.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그래서 전현 기자님도 점잖으신 분인데. 전 점잖죠. 그런데 이 CCTV 가 법정에서 쭉 이제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특검에서 그걸 포고령으로 봅니다. 뭔가 네.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저거 뭐냐? 그랬더니 이제 피고인이 멘붕이 와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또 다른 장면, 이상민 장관하고 뭔가 이렇게 뭐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건 뭐냐?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또 김영희현 국방부 장관하고 이제 국무위원들 숫자를 세요. 이거 뭐 빨리 와야 되는데 이것까지 영상에 나왔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불리한 기억은 다 또 이제 잊어버리는. 송민영 농림부 장관 네. 전화해서 빨리 와라. 이것도 CCTV에 찍혔어요. 네. 근데 그것도 기억이 기억이 안 안 나요. 난다. 아니 대경기고등학교 서울성대 나온 분이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할 수 있으면 학교 바꾸고 싶을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이 말을 그 법정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판사님들이 믿겠어요? 이게 100% 거짓말이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저는 이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거 너무 얄밉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근데 그 판사들은 이런 거 다 양형에 좀 감안을 할 겁니다. 오히려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그런 불리하게 겁니다. 작용할 수 예, 있다. 차라리 좀 정직하게 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뭐 이렇게 반성을 하면 그나마 감경을 좀 할 수 있는데 네. 이 계속 판사들한테 좀 뭔가 형량을 좀 쌓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러고 좀 말입니다. 드네요. 비겁한 모습들 우리 국민들한테 보이는 게 오히려 더 국민들이 좀 화가 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결심 공판을 하고 1월 중순쯤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근데 이때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서 12산 비상계엄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과연 이걸 내란으로 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내란으로 규정을 하면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판단을 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다른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당연하죠. 그거야 뭐 이게 내란 이거 내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당사자 윤석열 뭐 이런 분들 또 국민의힘의 뭐 윤어게인 하는 분들 네.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내란이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네. 법이라는 걸 한자로 쓰면 삼수변에 갈 것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는 길이 법이에요. 법이라는 게 무슨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국민 상식 위에 서 있는 거고요. 아니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뭐죠? 네. 이게 뭐예요 그럼 도대체? 그래서 이건 뭐 말이 안 되고 이게 당연히 내란 유죄 나온다고 보고요. 네. 참고로 우리 이제 관심사는 혹시 이 지귀현 부장판사가 좀 사람이 이상해서 네. 혹시 무죄 선고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죠. 네. 근데 제가 그 지기현 부장판사하고 사시 동기고 나이도 같은 네. 법조인 출신의 어떤 정치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그분 얘기가 이제 그 친구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옛날엔 친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좀 멀어졌대요. 그런데 지기현 부장이 아주 극도로 이제 가까운 친구들한테 자기 속내를 조금씩 일부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저 혹시 저 내란 무죄 선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네. 아이고 어떻게 무죄를 하겠어.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조금씩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기현 부장 판사하고 좀 아는 사람들은 유죄 선고는 하겠구나. 문제는 형량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내란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이거 내란 무죄 때리면은 대한민국에서 판사 못 합니다. 네. 진짜 내란 일어납니다. 아, 진짜 그러겠네요. 판사만 못하는 게 아니고 아마 뭐 우리나라를 좀 떠나야 될지도 그렇죠. 몰라요. 이건 네. 국민 모든 상식에 반하는 그런 선거는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 문 닫아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감당 못 합니다. 오히려 저는 제일 시작이 어쨌든 직영 판사 쪽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딱 들고 네. 그다음에 직영 판사도 제가 봤을 때는 뭔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버팁니까? 출구가 필요하죠. 네. 좋은 출구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 재판부에서 규정을 해주면은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거스를 수 없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 큰 아까 물 가는 방향이라고 하는데 자칫하다가 물에 떠내려가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스르지 못할 겁니다. 네. 이 직위원 부장이 그 한덕수 총리 재판부 이정관 부장한테 술 한잔 사셔야 됩니다. 아, 먼저 고맙다고. 총대를 먼저 매셨으니까 좀 자기를 좀 가깝게 험한 꼴 당하면서 지금 총대를 매야지니까 크게 그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다라는 게 그쪽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네. 얘기입니다. 다행이네요. 댓글 안 좋겠는데 왜요? 걱정해야지.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전망은 전망대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건희 씨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김건희 씨가 이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본인 수사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뭐 김혜경 여사 수사 어떻게 되냐,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민간인이 마치 검찰 수사를 지휘하듯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내란 특검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김건희 씨가 문자를 보낸 게 5월 15일이고 그 이틀 전에 검찰 인사가 났는데 김건희 씨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다 물갈이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10월에는 명품백 관련해서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과연 이제 김건희 씨와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던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씨의 청탁을 받고 뭔가 인사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청탁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검이 그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성재 전 장관이 실제로 김건희 씨의 얘기를 듣고 청탁을 받아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쨌든 김건희 씨가 참고인 조사 불응했잖아요, 2번이나. 네. 요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늘 황기자님도 말씀하시지만 되게 전략적으로 거취의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김건희 씨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나왔을 때 되게 불리하거나 아니면은 대응 전략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좀 권력의 이면에 있는 부분들은 보기에 우연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꺼풀만 벗기고 나면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가 그냥 휜 것 같은데 열어보니까 다 이권이 개입돼 있는 거고 그 뭐 술 취해서 윤석열 씨가 한두 마디 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그걸 실제로 다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경우였으면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김건희 씨한테 연루되니까 이건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겠다라는 좀 편향이 사실은 좀 생겨요. 네. 그래서 이걸 밝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야, 근데 김건희 씨는 다른 사건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잊혀질만 하면 대형 건들이 늘 나와가지고 기억에서 어디까지 사라지지를 나오는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네. 입증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면 어느 한쪽에서는 뭐 인정을 하거나 진술로 아니면 뭐 혹시 뭐 녹음을 해놨다거나 네. 아니면 문자를 주고받은 뭐가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 양쪽이 다 강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사개입 이거는 인정하는 순간 박성재 전 장관도 뭐 중형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부인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개헌 직후에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박성재 당시 장관이 국회에 나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박 장관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사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 장관 답변이 이 눈을 감고 답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다시 찾아보시면 돼요. 네. 그 장면이 자꾸 또 그때 그게 솔직한 사람이네. 굉장히 솔직하네요. 솔직한 그게 사람이네. 그 뜻이었구나. 네.
라고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이게 이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아는 거죠. 내 죄를 네. 내가 알지 누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지. 네. 저 영장 2번 기각됐죠. 네. 이 특검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수사를 못해서 그동안 입증이 부족해서 뭐 좀 기각된 측면도 있어요. 물론 기각한 판사도 문제지만. 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영장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아요. 삼세 판.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원에서 좀 내주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게 점점 어떤 뭔가 많이 뭐를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지만 네. 이거는 일단 신병 확보해놓고 더 이상 증거 인멸 못하게 하고 수사를 좀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 법원에서 좀 봐준 측면도 있어요. 네. 황교안 전 총리지만 그분도 법무부 장관했습니다. 그거 기각했죠. 박성재 이분은 2번이나 기각했죠. 아마 네. 판사들 사이에 전직 장관, 법무부 장관을 좀 봐주자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3번은 봐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건 특검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영장 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영장을 쳐서 3세판 세 번째는 구속이 됐으면 좋겠다. 법무부 장관 중에 무차별적으로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조국 대표랑 아. 사람 가리는 거죠. 뭐 네. 전부 다 그거는요. 근데 말씀드린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런 확신은 들더라고요. 이해 공동체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 배에서 뛰어내리게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균열 빈틈들이 벌어지면 네. 한 번에 다 엮일 거다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도 사실은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니까 좀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어제 법원 행정처가 법정을 모독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참 어디까지 가려나 궁금한데 이제 법정에서 막말을 하고 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재판장에 대해서 막말하고 이거에 더해서 지금 위자료 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에 대한 감치 선고로 인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됐다 이런 이유고 뭐 재판장뿐만이 아니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장관 포함해서 총 5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법정에서 이제 막말을 한 것들 막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나와서 뭐 막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위자료 소송까지 하는 이 과정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소위 그 친윤 검사 혹은 친윤 판사, 뭐 친윤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좀 이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코미디잖아요. 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제가 찾아봤는데 이하성 변호사 이 사람이 그 국민혁명당 뭐 네. 대선 후보 나오고 뭐 이랬던 네네. 사람이지 네. 않습니까?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 단장하고 야 이런 분들 변호사 서가지고 그러니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뭐 변호인으로서의 권리 뭐 변호의 권리 이야기하는데 재판이나 변호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 변호인으로서 자기가 변호해야 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한다면 이런 행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거 자체를 그냥 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여론전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막 가는 거고요. 네. 막 가는 잡아 족쳐야죠. 좀 세상 무서운 걸 오, 보여줘야 세게 됩니다. 말씀하시네요. 오늘 수위가 좀 높습니다. 족쳐야죠. 이거는 야, 너무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이게. 그런 심한 표현을. 저도 근데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를테면 뭐 다중인격, 네. 이런 정신분열, 또 이제 알츠하이머 이런 분들의 언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근데 네. 잘 안 맞습니다. 네. 그게. 엄밀히 말하면 네. 저는 되게 순하게 표현한 네. 겁니다. 조근조근하게 더 세게 이래서 태도와 말씀하시는. 자세가 중요한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뭐지? 이건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의 분석이고 다 틀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분들은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네. 뭐 잡아 족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게 또 이분이 이하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시 동기, 아. 또 검찰에도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네. 또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두고 우리 네. 온 국민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윤석열과 김영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네. 일부지만 이 변호사라는 사람들 중에도 저렇게 좀 이렇게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 뭐 일부지만 네. 실체들이 너무 자꾸 이렇게 드러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진짜 교육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자랄 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 가지고 네. 진짜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 정말요. 너무 네. 철학적으로 빈곤하고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족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족칠 것인지 한번 중요한 보겠습니다. 말씀인데요. 이 학력 하고 인성하고 정비례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네, 아무 그건 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관계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오히려 고학력자들 중에서 이렇게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을 확률이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잘 못 저지릅니다. 잘 네.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우리나라 최고로 공부 잘하는 학교를 다닌 사람들인데 훨씬 더 행태가 아주 악독하잖아요. 네. 뭐 족친다는 표현도 사실 약한 거 같고 이게 사실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못 배우면 그런 표현밖에. 그런 표현 하지만 나쁜 짓을 못한다.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어쨌든 좀 뒤늦었지만 실제 족치지도 못해요. 약간 뒤늦었지만 뭐 네.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이런 데서 나서서 이제 뭘 하고 있고요. 네. 경찰에서 이제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신속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로 관용을 베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법조인들의 자기 정화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변협에서 징계에 이미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네, 조사위원회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변협에서. 이것도 뭐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변협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이 변호사들이 욕을 다 먹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뭐 처벌도 재판정에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쨌든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지금은 슈퍼챗으로 뭐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네. 변호사 업무가 중단됐을 경우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변호사협회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협에서 결정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만 저도 잘 이번에 보니까 변호사가 변호사업을 하려면 네. 사실 통과해서 변호사 자격도 있어야 되지만은 네. 변협에 등록을 해야지 네, 변호사업을 네, 할 수 그렇더라고요. 있으니까 네. 자격은 뭐 나중에 뭐 재판 과정 때문에 지리하게 끌릴 거니까 등록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면 변호사업을 못하게 되는 아하.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결단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협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수출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하필이면 비상계엄 1년이 되는 12월 3일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우리가 12월 3일을 맞아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뭐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극우 세력이라든지 윤 어게인 세력과 밀착돼 있기 때문에 과연 12월 3일에 계엄 1주년을 맞아서 사과를 할 것이냐의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사과할까요?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장동혁 대표 국회의원 된 다음에 성채 기자 좀 취재하고 네. 보고 그러셨죠? 굉장히 친한 취재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 네. 근데 그때 장동혁하고 지금 장동혁하고 너무 달라요. 180도 다릅니다. 조금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이제 국민의힘 반장이었는데 그때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면 보통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전화 통화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해 준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장동혁 의원이 그런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뭐 실명을 다 밝혀가면서 얘기를 해주진 않지만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코멘트도 많이 해주고 실제로 이제 당내에서 벌어진 일들도 굉장히 잘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취재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안에서 많이 맞았겠다. 저 이제 영상을 아무래도 자주 보게 되니까요. 네. 이렇게 보면 이분이 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거 외칠 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눈에 이렇게 약간 살기가 막 비치고 네. 이렇게 광기. 그래서 참 사람이 순식간에 망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그 집회 당일날 현장을 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국민의힘 당원들 동원한 것보다 더 사람이 많이 몰려왔대요. 그날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네. 영장 집행하고 압수수색 들어간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부정선거론자들이 막 화가 난 상태로 오늘 몰려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제 고무됐구나. 네, 고무된 거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거기서 이제 분위기에 취해서 이제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또 거짓말했어요. 아, 뭐 내가 다 전략적으로. 생각이 있어서 했다. 네. 그 이제 100% 거짓말이라고 현장에서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송채 기자가 보셨던 그때 장동혁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사람이 그렇게 순식간에 달라지는 거고요. 지금은 12월 3일 날 어떻게 할 것이냐. 당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좀 뭐 이렇게 사과 같은 거 할 것이다. 네. 이런 사람이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다들 기대를 안 하는군요. 네, 당내에서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걸 왜 꼭 3일 날 해야 되냐. 12월 중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3일 날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받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기대 안 하죠? 네, 많이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도 좀 깨야 될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윤호개인 세력과 절연할 거냐, 관계를 계속 가져갈 거냐. 네.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자체가 윤호개인 세력과 객체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예. 그러니까 네. 이걸 절연이냐 이 부분들은 사실은 최소한의 기대감, 이걸 좀 객체화 시키지 않겠냐라는 게 있는데, 황교안이 어떻게, 우리는 황교안인데, 네. 우리는 황교안인데 어떻게 절연을 하고 어떻게 그걸 사과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몸인데. 상황에 따라 그게 계속 반복되면 정치인 그렇지 않습니까? 내뱉은 말들이 역으로 자기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연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이라는 윤호개인의 몸체가 네.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더 정확한 예측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단 한치도 거기서 어긋난 적이 없어요. 네. 중도지향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는 여러 번 하지만은 단 한 번도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적이 없거든요. 지금 광주 광고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광주 저는 이 유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아무 사전 조율이나 그거 없이 가서 네. 그 촉발한 거지 않습니까? 촉발 마땅히 두들겨 맞는 건데 두들겨 맞는 모습 역시 저쪽은 안 받아주는구나라는 걸 내부에 알려주는 신호였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광주의 민심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아니죠. 내 편이 보라. 나 그럼 이렇게 그렇게 당하고 갔을 있다. 때 광주가 안아줄 거라고 생각. 광주가 아무리 포용력이 있어도 못 안습니다. 네. 거기는요. 그러게 몰래 말이에요. 갔어야죠. 그 네. 당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정 공개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혼자 네. 가서 뭐 조용히 갔다 오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사진을 후기를 남기는 올리고 거지. 광주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하고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당내에서도 진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략이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윤호개인의 이분이 그냥 심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가 안 돼. 심장을 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네. 사람이. 그래서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되게 의학적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당신 반영 확대 이 룰 때문인데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랑 여론조사 비중이 원래는 이제 50대 50인데 이거를 당원 비중을 50에서 70으로 늘리고 여론조사 비중을 50에서 30으로 줄이겠다. 물론 아직 절차가 다 완성이 안 돼서 결정이 딱 난 건 아니지만 일단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와요. 근데 비판 중에서 가장 재밌는 비판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입니다. 민심보다 앞서는 당심은 없다, 재고돼야 된다 이렇게 반발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장동혁 의원 얘기하면서 그 예전 장동혁과 지금 장동혁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윤상현 의원도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이제 가까운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그분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선 기자님한테 먼저 물었으면 네. 뭐 되지도 않는 말 하는 것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신 건데 저는 윤석열 의원의 말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내부 단속용 제도 개선이라고 이게 바꾸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운 건 뭐겠습니까? 내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 지도부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이탈해내는 게 제일 사실은 두려운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방선거라는 걸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세가 떨어져 나가거나 주요한 후보군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뭐 다른 당하고 이게 조합을 한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은 이 재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룰 부분을 가지고 꼼짝하지 마라라고 저는 신호를 주고 강제하고 협박하려고 하는 거라고 뭐 협박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걸 가지고 내부를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중도 확장은 이미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단독 플레이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자. 살아남는 사람들은 대신에 강고하게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인가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지방선거에 중도층은 안 온다, 투표를 안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70%. 네. 김재원 전 의원이 대구죠. 네. 국회의원도 거기서 했고요. 그런 겁니다. 또 이 조지현 의원이라고요. 네. 여성인데 이분도 경북 경산이에요. 굉장히 젊은 여성 국회의원인데 이분도 그렇게 바꾸는 게 옳다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묘한 게 윤상현 의원은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사위이고 뭐 그런 사람이지만 또 윤석열에 대해서 뭐 윤호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 지역구가 인천이에요. 네, 수도권이네요.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또 조은희라고 서울 서초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분도 묘하게 그분도 출신은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천, 서울 이쪽에서는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야, 환장을 노리시죠. 다 입장에서는. 우리 다 죽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구 경북에선 아니 우리부터 살고 그 다음에 무슨 중도 확장을 왜? 그 지금 대구 경북의 민심이 그렇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쪽 하도 궁금해서 최근 한 2, 3일 동안 좀 계속 물어보고 다녔는데 네. 그쪽에서는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미워한대요. 네.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정서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코너에 몰려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쓰면 약간 병 들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것도 합리적으로 분석이 안 돼요. 그냥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이렇게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국민의힘한테 고마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네. 하여튼 뭔가 아무튼 국민의힘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민주당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보다 두세 배 훨씬 더 국민의힘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나빠지기 경쟁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 당원 투표 70%이 룰에 대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는데 본인한테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20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할 때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현재 시장한테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경선을 하게 됐을 때 당원 비중을 높이면 나경원 의원이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셀프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 선거는 50대 50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가 70대 30이라고 하더라도 내 선거는 50대 50으로 하겠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당원 당규가 있는데 본인 지역구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인지. 한국말인데 통역이 좀 필요하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 네. 그냥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은희 의원이 이분 기자 출신이에요. 네. 역시 팩트 체크를 잘 했더라고요. 작년 총선 네. 국민의힘 경선할 때 국민의힘에 1권역이 있었대요. 그거는 수도권하고 충청. 네. 어려운데. 그다음에 2권역이 있었대요. 여기는 이제 영남, 자기들이 좀 유리한데. 영남에서 5대5로 했답니다. 당신 민심. 네. 수도권 충청은 민심 80, 당신 50, 20 이렇게 했대요. 네. 8대2. 작년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당신들 무슨 짓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 당 주류 또 대구 경북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70% 확대는 관철은 될 거예요. 그런데
당 내에서는 이렇게 매우 심각한 문제 제기, 파열음 네. 지금 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본적 차이는 그때의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인 뭐 가치, 네. 비중,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과 한 몇 년 사이에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르고요. 오세훈 시장도 그때의 그 야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네. 제가 볼 때 지금은 서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와서 될 수 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심 70%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이 이길 수 없다 경선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의 간사도 떨어지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스갯소리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나마 이쪽에 마지막 희망은 오세훈 시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동훈은 아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만큼의 내부에 저항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정책적인 방향으로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표심을 정확하게 딱 쥐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경원 의원이 굳이 그 페이스북에 자기 선거는 5대5로 하겠다는 거는 그 제도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또 허망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네. 이른바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는 다 없어졌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좀 차지하고 있다가 당내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른바 극우 세력, 윤호개인 이 자리를 놓고 지금 장동혁,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분들이 왜 이럴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이 나경원 의원은 참 그 연구 대상이에요. 처음에 네. 좀 젊은 여성 정치인, 이미지도 좋고 또 좀 아픈 딸도 있고 나름 스토리도 있고 그랬던 분인데 네. 이분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서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건지 잘 이해를 못 그런 하겠고요. 분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내일 아침부터 신문에다 무슨 이 칼럼을 썼는데 저 봤습니다. 아, 이미 벌써 온라인으로 보셨어요?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당사자한테 항의 전화가 올 것 같은데 제목이 아주 셉니다. 내용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직 박탈이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2019년 국회의 그 폭력 사태를 주도한 게 나경원 원내대표. 네. 근데 이제 그 무려 6, 7년 지나서 지금 선고가 나온 셈인데 의원직을 유지하면은 사실 뭐 벌금 얼마가 나오든 거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그 벌금도 다른 동료 의원들이 나눠서 내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나눠서 내자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거의 동조를 안 하고 있다 주변에서. 물론이죠. 돈이 아까우니까.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어쨌든 이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이제 자리매김을 점점 보수 여전사, 왜 옛날 뭐 잔다르크 뭐 이제 이런 흉내도 좀 내려고 하고요. 네. 오늘인가요? 뭐 이승만 전 대통령 행사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제 막 이렇게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검찰에서 목요일 밤 12시까지 항소 여부를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소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2심 재판부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 그냥 의원직을 그냥 살려주면 앞으로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몸싸움하고 때려부시고 동료 의원 회의 참석 못하게 막고 의사과 가서 팩시밀리 기계 깨버리고 네. 그래도 의원직 유지되고 오히려 영웅이 되는데 그런 저 민주주의가 무너진 동물국회 보고 싶냐 이런 취지로 이제 쓰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던 네. 건데 그 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생각을 해서 쓴 거. 제가 나경원 의원 개인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야가 고민을 해서 만든 법안인데 그걸 무너뜨린 사람을 의원직을 유지시켜준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전화가 오겠군요.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5.5% 네. 나왔고 정당 지지율이. 예, 국민의힘이 29.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저번 저희 조사 대비해서 3.9%가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3.0%가 하락해가지고 격차가 16.1%까지 나게 됐거든요. 저희가 25일 양일간 조사를 했던 내용들인데 네. 뭐 민주당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게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저히 국민의힘으로는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반사로서 민주당이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쨌든 간에 뭔가 정치적인 선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침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선거 앞두고 이렇게까지 진짜로 이게 내부적으로 전부 다 멘붕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전략적인 어떠한 그 고민도 없이 진행되고 네. 있는 것 같아서 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일단 지난번에 대선 때 김문수 후보 찍었던 분들이 우리 유권자 투표한 사람들 중에 4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 지지율 보면 맞습니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겁니다. 그럼 딴 사람 이탈자들이 민주당으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무응답층이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무응답층이. 예. 그래서 국민의힘 물론 선거 앞두고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갈 수는 있어요. 네. 뭐 그런 건데 지금처럼 중도 확장 포기하고 유노게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마 이제 그분들이 투표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오히려 빠진 환멸을 사람들이. 느껴서 안 그 하게 되는. 그렇죠. 지지정당 없음이 13.9% 정도 나오거든요. 13.9%. 네. 이상하게 그 KSY는 이 국민의힘 쪽에 좀 그래요? 우호적인 아니 다른 뭔가 반전을 좀 해야 돼. 아니,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네. 무응답층이 더 더 높더라고요. 높아요? 당 지지도보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흥미로운 조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서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21일 전국 성인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대구 경북 정당 지지도가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7.5%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이 현상은? 글쎄요, 그건 뭐 다른 조사를 좀 더 봐야 될 겁니다.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상식적이죠. 대구 경북 시민들이라고 다 뭐 극우 유권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가 네. 봐도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교하고 고생하고 다니니까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국민의힘을 거기 분들이 물론 야 윤석열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만 지금 뭐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야 민주당이 워낙 구박을 하니까 우리라도 좀 지켜주자 이런 정도 방어적인 지지라고 봐야지. 지금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이 뭘 잘한 게 있나요?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네. 아마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희는 그 샘플이 1,008명 정도여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적으로 나누면 이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네. 보니까 저희 이전 조사하고 그 이번 조사의 정당 지지도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서 저희 거는 40% 정도 대가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팩트를 썩일 수도 없고 대신에 네. 국정수행평가 있어가지고는 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대구 경북에서도 47% 정도 굉장히 좀 더 높게 나왔고 네. 부정은 44%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공정한 KSY 조사 결과였습니다. 공정한 KS 조사 결과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켓단이 소개하고 마지막 이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이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공주 정한밤을 준비를 했습니다. 껍질을 모두 제거한 생맛밤과 군밤으로 딱 먹기 좋은 칼집밤, 아무 손질 없이 보내드리는 공주 정한 알밤이 있습니다. 필요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밤 농가를 위해서 그리고 알밤 껍질 까기로 소일하시는 공주 지역 노인분들을 위해서 공덕포차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민주당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사실 1인 1표제 두고 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기조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와 관련된 당원당규 개정안은 당무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 중앙위원회인데 이거는 내부 반발이 좀 있어서 이거는 좀 연기하겠다 일단 보류를 했는데 일단은 이게 뭐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좀 급하게 이거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당대표 연임을 하려고 조직을 물갈이하려는 차원에서 이거를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에 대한 의심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1인 1표제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 그리고 대의원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론조사에서 그 당헌당규 개정안 1인 1표에 동의한다가 41.3%, 동의하지 않는다가 24.6%입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면 동의한다가 63%가 나오고 반대한다가 9.9%가 나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잘 모르겠다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일반 국민들 잘 모르겠다가 3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일반 국민들의 큰 관심 사항은 아닐 수는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지자나 지형 내부에 있어서는 그 동의하는 게 이미 지배적인 거죠. 근데 저는 이 논쟁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적들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상대 진영하고 싸움할 때 제일 효과적인 게 뭐냐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네. 근데 내부에서 뭔가 이론이 있거나 이럴 때는 적어도 내부에 같이 움직이는 공간이면은 메시지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콘텐츠에 대해서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네. 이번 건에 있어 가지고는 1인 1표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대표의 정치적인 의도보다 네. 저는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도가 더 좀 노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네. 1인 1표제가 수기 과정 없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1인 1표제는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재명 대표 체제일 때 그 비율을 6대인가 되던 걸 20% 20대 1로 이렇게 줄이면서 당원 주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걸 이재명 전 대표의 지론이기도 했고 당원 전체가 다 동의했던 부분들이에요. 네. 자, 이번에 당원 당규를 개정하잖아요. 당원 당규 개정하는 게 1인 1표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방선거 때 들어가야 되는 비례대표 뽑거나 이런 당헌 당규 개정안이 있는데 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2달 뒤 대표하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헌 당규를 언제 개정하냐고요. 지금이 개정할 시기는 맞다. 지금 개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끝나고 개정한다고 하면 2달 앞두고 룰을 바꾸자고 하는데 동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문제는 뭐냐면 네. 늘 논의되어 왔던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당무예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더 좀 답답한 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왜 해외 나갔을 때 꼭 이런 걸 일으키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외국 나가 있을 때 이 문제가 갈등 국면으로 간 거는 문제 제기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뭐 이게 약간 의견을 걷어들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1인 1표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네. 이거는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네. 조금 과도한 정치적 행위인 것 같다. 근데 입장이 바뀐 거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친명계 그룹에서 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분들의 의도는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불리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다음 그 연임을 위해서 당 대표 나온다. 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졌을 경우에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거는 객관적이겠죠. 왜냐하면 이전 투표 결과가 있으니까. 네. 거기다가 그 이야기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호남의 그 과다 대표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럼 근데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문제고 유불리의 문제는 누구든 간에 유불리의 문제들이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불리하면 다른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누구든지 유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신저를 내부적으로 공격하면 이거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인 1표제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실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 지지율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이게 네. 내부적으로는 되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왜 어떤 이유로 그게 만약에 정치적인 이유라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아유 길게 말했네. 오늘 제일 흥분해서 말했네. 명분보다 정서가 항상 앞서요. 정당 안에서 일도 그런 겁니다. 네. 어쨌든 일반 국민은 별 관심 없고요. 네. 정당 안에서 전 당원 대회를 하든 전국 대의원 대회를 하든 네. 섞어서 하든 그 당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일반 국민이 관심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좀 너무 거칠어요. 네. 일단 표정부터 좀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섭게 생겨서.
그 지난번 전당대회 네. 후유증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고 있는데 네. 다수는 아닙니다. 다수는 맞아요. 아닌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중앙위원회 연기한 건 잘한 거고요. 네. 누군가가 어떤 이유든 이의 제기하면 왜 그러십니까 하고 서서 얘기를 들어주고 끌고 가는 게 정치 리더십이에요. 네. 그래서 이 결정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바뀔 것 같지는 네. 않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소외 지역, 이른바 영남은 민주당 당원들이 없는데 네. 어쩌라는 얘기냐. 네. 또 청년들도 지금 민주당 주축은 40, 50대들 아닙니까? 네. 20, 30대는 어떡할 거냐? 그럼 이분들의 의사를 어떻게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 선출할 때 좀 반영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은 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데서 보완 장치를 좀 마련을 할 것이다. 네. 민주당은 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주일 뒤 중앙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예상합니다. 냉정히 말하면 이게 지금 당원들에게 처음으로 당이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의사결정권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대의 훈련이 돼 있으세요.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지역 이기주의가 있을까봐 대통령 선거할 때 반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네. 다 동일표를 줘요. 그러면은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지역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어떻게 되냐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예산 배분이나 이런 걸로 보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에 호남 많아요. 호남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죠. 그러면 그 호남 분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 이주의에 딱 빠져가지고 다른 지역을 배제하고 당의 그 발전을 위한 의사 결정과 무관하게 그릇된 결정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네. 게다가 당원 투표를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부를 뽑거나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 동의를 얻어서 안건이 되어 가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당원에 대해서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오히려 저는 호남 당원들이 마음 상할까봐 그 부분들이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마치 헌신하고 더 많이 모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득권 취급을 정서적으로 받는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선거 과정이나 뭐 지방 선거에 있어서 좀 더 좋은 후보들을 만들어내거나 등등 개선할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남 지역이나 이런 쪽에 어떻게 당의 자원들을 잘 배분할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은 당원 투표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그 보완하는 건 하되 네. 너무 이런 좀 일반적인 걸 가장해서 정치적인 판단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 변명을 좀 해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반정청래 이쪽 분들은 야 내년에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선거가 언제 있어요? 6월 3일에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누가 봐도 뭐 정청래 대표가 잘했네. 그래서 연임이 가능해지는 거고 네. 거기서 지면 바로 그 다음날 관둬야 되는 겁니다. 대표직을. 네. 바로 관둔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 또 나와서 대표가 돼요? 그거는 안 되는 네. 거고요. 1인 1표제 때문에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린다. 그래서 그거는 1인 1표제를 구축해서 정청래 대표가 자기 연임 운동을 하고 있다. 그거는 매우 비과학적인 전망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정청래 대표가 그거를 나는 대표 연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방선거 승리에 나의 지금 정치적인 뭐 모든 승부를 건다. 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당원 주권주의, 제가 당원 주권주의라는 말 자체가 별로 안 맞는 말이라고 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당원은 당권주의? 반대 당권이 있는 겁니다. 네. 당원 당권주의 강화 이 얘기를 좀 너무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오해를 받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자기 기반 강화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흐름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정청래 대표한테도 약간의 약간의 미소와 약간의 여유와 약간의 지혜, 네. 설득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거를 이제 권력의 암투,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이제 권력 싸움 이걸로 보는 측면에서는 오늘 어느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던데 그 내년 당대표 연임을 막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를
투입시킨다, 차출설 이런 거에 대한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차출해서 보낸다. 어쨌든 내 사람을 심기 위해서 여당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아까 그 윤어게인과의 연계설 이게 가지고 있는 프레임의 조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도혁 대표 자체가 윤어게인의 본체인데 마치 그것과 객관적인 다른 정치적 판단하는 것처럼 전 차출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차출이 아니고 그냥 만약에 나온다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거예요. 차출은 뭐냐면 차출 당하는 쪽에서 양해가 전제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번 전당대회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지 이재명 정부가 잘 유지될 거니까. 그렇죠. 근데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미 그라운드가 달라요. 거기는 당이 찌그덕거리면서 권력 암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악효과로 정부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니 뭐 룰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한들 누가 된들 누가 지방선거 이기고 나면 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달려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탄탄한 것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너무 과도한 갈등 없이 진행되는 것만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거지. 지방선거 뭐 이게 김민석 총리가 나가야 되니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은 어떠한 의사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김민석 총리 본인도 안 나가겠다고 얘기했고요. 지방선거 안 나간다, 당대표 선거도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네, 그게 현재 생각이 그런 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정이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 네.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그냥 총리 계속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냥 계속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네.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진다. 그러면 1년 만에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정부가 레임덕에 빠질 수 있죠. 그러면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하. 네. 그러면 뭐 김민석 대표든 강훈식 대표든 아니 뭐 다른 사람이든 전당대회에서 뭐 새로운 길을 모색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지금 김민석 총리 대표로 내보내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서울시장 선거 지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네, 또 그 얘기들을 주로 그 국민의힘 쪽 분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잘 맞지 않는 네. 이 앞뒤가 잘 안 맞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믿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김민석 총리여야 된다라기보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동력을 모아낼 수 있는 구심점이 누구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역으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 당내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그럼 김민석 총리가 그런 상황들을 잘 아는데 김민석 총리 개인으로 봤을 때도 아니 나오면은 정치의 승부를 걸고 나오는 건데 본인의 유불리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선거 끝까지 잘 되면은 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위적으로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출, 뭐 이런 부분들로 이 구도를 만들어내는 거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그 규정인 거지 실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삼김씨,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때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딱 바둑두시 정치를 했어요. 그때 문법입니다. 삼김씨. 차출해서 너 대표해 왜? 이런 게. 네. 지금은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맞나? 이미 당원들한테 당권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방선거 이후 상황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존중해 줄 수밖에 네,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뭐 누구를 내가 대표로 내려보낸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신입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처럼 정치부 기자 오래 한 사람들이 옛날 생각 가지고 분석하고 전망하는 거 위험합니다.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이 정도까지 연륜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서로 이제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기소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제
위에서부터 압력이 들어서 항소를 포기하게 된 그 과정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건데 사실 오늘 아침 신문만 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 민주당이 얘기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겠다. 자, 원래 민주당은 법사위 내부적으로 하자. 뭐 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국민의힘은 따로 아니다. 국정조사를 따로 꾸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좋다. 그럼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법사위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곤란해진 건가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미안하다 해야죠. 생각이 바뀌었다 미안하다? 해야죠. 아, 국정조사 못한다? 저는 대장동 건은 여하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야권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그냥 정치적인 공격이 되는 거지만 여권에서 거기에 어떤 부면이든 간에 박수를 치는 순간에 네. 정치권 전체의 공동의 의제가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대장동 사건 자체가 이미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여권 입장에서 네. 그리고 그게 언급되는 게 이 정부의 선거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묻어야죠. 의제는 묻는 게 저는 맞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전략이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묻을 수 있을 만한 묻을 거리들이 지금 천지지 않습니까? 지금요. 오늘 한 15년 구형 이런 것도 좀 묻고 이래 묻어가지고 더 큰 거 가지고 가야죠. 정치는 어쨌든 의제 싸움이고 프레임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 대형 항소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는 그냥 검찰들 간의 자중질환으로 네. 판단을 하고 그냥 사법개혁 묵묵히 가면서 이 부분은 그냥 정리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직업이 언론인이기 때문에 약간 당위론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법사위에서 국정조사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민주당에서 법사위 국정조사로 하자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일관성 유지해야죠. 그 특위에서 하겠다고 한 거는 이제 여야 동수로 하자. 그러니까 주도권을 민주당에 주고 싶지 않다. 네. 이게 국민의힘 주장이었는데, 아니 뭐 그냥 법사위에서라도 하자 이렇게 하면 받는 게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되죠. 여기서 입장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했던 거 다 부정적이시지 않았습니까? 요거 하나까지만 좀 부정.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적 주장의 어떤 일관성 같은 건 필요합니다. 여기서 번복을 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표나 원내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또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면은 꼭 그렇게 막 악재가 뭐가 더 터질까요? 전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대장동 사건은 검찰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겁니다. 그 얘기도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항소폭이 정성원 장관 어떻게 된 거지 한번 그거 사실 이미 다 알아요. 알지만 국정조사하면서 확인해야 되고. 그래요? 저 모르는데? 저만 모르나요? 아니. 그다음 언론에 난 거 구력이 정도가 안 되네. 구력이 안 돼. 언론에 난 거 정도가 실체예요. 이게 뭐 노만석, 정성호 이분들이 국회에도 얘기를 했고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게 거의 100% 그냥 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국정조사에서 그거 확인해야 되고요. 또 이른바 그 검사들 성명 내고 했던 그 사안도 한번 짚어야 됩니다. 국회라는 게 뭔가 갈등 사안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나 뭐 국정조사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법사위 국정조사는 받아줬으면 참 네.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안 받기도 약간 민망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본인들이 법사위에서 국정조사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제가 좀 보니까요. 네. 민망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망한 거 잠깐 넘어가면 계속 변할 수 있다. 지금 계엄 이런 거 하고도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대장동 건 자체에 대해서는 초기에 프레임 설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기라도 하든지 해서. 국정조사 한다 안 한다? 아무튼 그 민주당을 우리 국민이 그래도 좀 많이 지지하는 이유는 뭐 저 사람들은 그렇게 뭐 유능한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저쪽 보수 쪽보다는 좀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 라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더 높고 그동안 정권 교체도 그래서 가능했던 거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서 명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진실을 모르는 입장에서 진실을 알고 싶다는 저는 좀 생각으로. 못 돼서.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포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포차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